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대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이 뭐 전매 제한을 6개월에서 1년을 늘린다. 청약 재당청 뭐 금지 조항을 만든다. 그 중에 정점은 이제 투기과열지구인 것 같은데 아직 말은 나오는데 대체적인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건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시행 안 한다고 하는데 혹시 대비하는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규제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전매 제한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 관련은 이제 당분간은 좀 지켜볼 것 같고요.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나오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 투기과열지구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주택법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뭐 청약 경쟁률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을 국토부령에 따라서 이제 조건이 충족되면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 경쟁률이 뭐 5대1을 넘거나 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10대1이 넘거나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죠. 뭐 이 규정에 이게 안 걸려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음을 먹으면 다 걸게 되는데 만약에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에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계약 체결 날로부터 5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데요. 더구나 심각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죠. 재건축 규제가 들어갑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원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 판매가 제한이 되고요.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도 1가구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세대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는 뭐 3개를 가지고 있으면 3개를 받게 되는데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한 개밖에 못 받게 되니까 재건축 시장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금 이야기만 나와도 강남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고 가격을 뭐 2, 3천만 원 낮춰도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뭐 이렇게 강력한 규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매체에서 많이 보셨죠. 2006년 시장과 2016년 시장이 같은 점과 다른 점 이런 거 많이 보셨는데 그때 어땠냐면요.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6년 요때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부 규제가 나온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규제를 하는 이유는 또 풀어주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 전부 자기 편리한다고 생각을 했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투기 자금이 몰리고 규제를 안 하는 지역은 마음껏 해먹으라는 지역이다라 해서 또 투기 자본이 몰리고 그래서 역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역대 정부 중에서 부동산 주택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게 노태우 대통령 때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승률은 그때 비하면 사실은 미진한 건데 경제 상황 자체가 원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계부채도 그때보다 많이 높다. 당연하죠. 우리나라 GDP가 이렇게 커지고 나라가 커졌는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나쁜 쪽으로만 지금 파는 것 같은데 우리 김만 대표는 책도 뭐 내시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계부채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게 뭐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너무 빠른 짧은 기간에 급등하는 게 문제지. 왜 가계부채가 늘어나냐면 뭐 GDP가 늘어나고요. 소득이 늘어나고 주로 담보대출만 하더라도 주택 공급률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뭐 철거하는 주택보다는 재건축이야 철거하지만 계속 매년 뭐 30만 가구 정도 평균 공급이 되는데 자기 돈 다 주고 집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양만큼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업 자금, 뭐 이게 가계 자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인데 너무 단기간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좀 이제 걱정은 되지만 그렇죠. 마치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뭐 부동산 때문에 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것처럼 굉장한 위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그런 것 같고요.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지금 상승률이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별 상승이라는 느낌도 잘 안 들거든요. 그렇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곳곳이 지방은 이제 그거보다 늦게 상승을 했지만 수도권 지역만 하더라도 외곽 지역들까지 모두 무차별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특정 지역들만 상승한단 말이에요. 상승하다가도 지금 또
투기과열지구 이야기만 나와도 또 주춤하듯이 굉장히 체력이 약해져 있고, 물론 뭐 몇 달 안에 2, 3억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집값이 12억, 13억, 15억 합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15억 집이 2억, 3억 올랐다고 해서 물론 많이 오른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폭등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은 물가 상승이 반영되는 실물 자산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장년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3%로 본다면 10억 집이 12억, 13억 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인 프레임의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대표성을 가지니까 투기 자본이 몰려드니까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전체가 난리 났다, 이렇게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렇게 좀 너무 위험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부동산은 언제나 중장기 게임이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맞았다, 그땐 그랬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그런데 지금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문제입니다. 원재 프레임이 지금 원체 체력이 약해져서 그게 문제지, 나머지 부동산으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지금 수치나 모든 것들이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제나 이런 체력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부동산으로 인한 뭐 어떤 심각한 문제 이런 프레임 나온 것처럼 그러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이란 부동산 시장은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한 2.7% 됩니다. 근데 모든 부동산 문제 솔루션의 진원지가 강남 부동산인 것처럼 대명사가 됐는데요. 만약에 강남의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다면 뭐 꽁꽁꽁이 아니고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특정 지역에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어떤 영향으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뭐 대책이 발표되어 봐야 알겠지만, 뭐 투기과열지구가 진짜로 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투기과열지구 같은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 당장 뭐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분양 수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규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지금 관망세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건데, 현장에 가보면 이제 매수세가 떨어지고 거래는 잘 안 되지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두 관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락세로 돌아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급매물도 내놓고 뭐 빠지려고 할 텐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일단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바로 침체기로 들어가냐고 하면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가 걱정이 많겠죠.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을 죽이면 경제 자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만약에 강남을 묶게 된다, 부동산이 바로 죽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풍선 효과라고 하죠. 특정 지역에 규제를 묶게 되면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따라갑니다. 약한 곳으로. 그래서 그것을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강남을 묶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겠죠. 지금 지방만 보더라도 지방이 2010년도부터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많은 규제를 묶었는데 지방은 안 묶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은 풍선 효과로 투자자들이 이제 막 활기를 치게 되는데, 지금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남 재건축 시장을 묶게 되면 일반 매매 시장이라든지 분양 시장을 묶게 되면 뭐 매매라든지 다른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시장으로 또 투자 수요들이 옮긴단 말이에요. 지역도 서울뿐만 아니라 강남뿐만 아니라 뭐 강남에서도 강북으로, 수도권, 뭐 경기도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타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규제가 나오더라도 수도꼭지에 비유하죠. 물을 한꺼번에 콸콸콸콸 트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조금씩 틀면서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누적이 되려면 한 1년에서 2년, 길면 2,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입주 물량도 중요하죠. 입주 물량이 늘어나야만 부동산 시장에 이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려면 한 내년 말이나 2018년 하반기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정부에서도 괜히 부동산 잡으려다가 지금 경제를 잡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이게 뭐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1단계로 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전매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정도 기간을 좀 연장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정부의 사인이 어떤 건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내수 경기가 원체 침체되다 보니까 이걸 떠받치는 비중이 건설업, 부동산이 너무 비중이 높으니까 과도한 규제는 안 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긴 하는데, 며칠 전에 나온 신문기사 보셨죠? 세종시 특별 분양물 전매해서 단속한 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목소리로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일부 들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김인만 소장이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이런 사인을 줬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이거는 기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기보다는 투기 수요가 많이 몰린 가수요 시장이라는 측면도 강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노령화가 이제 지속이 되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 부동산 중에서도,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우리가 순위 수익형, 차익형 나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을 하는 차익형도 좋지만 무조건 인컴 게인,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은 마치 우리나 정가의 보도처럼 연금처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공공재원이나 지금 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신 또는 수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경제의식을 조금 더 갖고서 우리가 직접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 방법밖에, 이 노생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자꾸 아파트 이야기만 해서 그러는데요.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수익형 부동산과 투자형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아파트는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 분위기 흐름만 가지고 뭐 부동산이 죽었다 안 죽었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같고요. 지금 시대 흐름 자체가 이제 우리가 노령화가 되고 있죠. 점점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실 여성분들은 86세래요, 기대 수명이. 네,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 층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40대, 50대들이 부동산 투자 세력, 그러니까 투자의 주축이라면 요즘은 50대, 60대들, 그럼요. 베이비 부문 나이를 따라가죠. 그분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뭐 통로는 뭐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팔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적어도 퇴직하고 직장 생활을 했던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을 살아야 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익, 안정적인 임대 수익 당연히 중요하고요. 베이비부문 은퇴 세대들이 늘어날수록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아파트 시장은 입주 물량이라든지 부동산 대책,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등락을 거듭하면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자들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내리는 분위기가 되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오를 때는 뭐 투자를 해도 되지만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갈 것이고, 왜냐하면 가장 여유 자금이 많은 50대, 60대들이 이제 그 본격적인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은 계속 상승을 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너무 아파트 시장에만 국한이 돼서 뭐 부동산이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런 불안 프레임에 가질 필요는 없고요. 좀 시장을 넓게 보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뭐 분양권 시장 너무 몰림 현상이 심한데요. 제가 두 가지만, 세미나 때 말씀드린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철저하게 양극화로 갈 거고요. 앞으로는 뭐 강남 1억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여타 지역들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한 가성비를 좀 따지십시오. 투자금 대비 효율을 따지셔야지, 뭐 예를 들어 분양권 당첨됐는데 뭐 그게 얼마가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있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주변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당첨되면 뭐 얼마 먹는다더라, 그런 투자하면 100점 배패입니다. 세 번째는 세전 이익과 세후 이익을 다 따지시고요. 반드시 세후 이익으로 계산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